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핵개발 좌절. 위의 문서는 미국이 국가적인 의지를 실어 한국에 대해서 핵포기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우선 고리 2호 원자로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신청한 약 2억 5천만 달러의 미국 차관 및 신용 대출을 약점으로 잡아 묶어두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프랑스와 캐나다에 압력을 넣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것이 뻔한 재처리 시설과 연구용 원자로 판매를 중지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미국 측은 또 한미 원자로 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미국 회사가 지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할 경우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런 법적 권한에 대해서 한국 측의 확인을 받고 나서야 당시 건설 중이던 고리 원자력 1호기에 대한 미국 측의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미국은 2중, 3중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압력을 넣으면 오기가 센 대통령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래로부터 개통을 밟아 올바가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원자력 기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기처 장관, 외무장관을 만나고 김정념 실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의 관례에 따라 스나이더 대사를 주로 상대한 사람은 김정념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정기적으로 스나이더 대사의 관저에 가서 점심을 들면서 한미 간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스나이더 대사는 핵개발 포기를 위한 설득의 창구로 김정념 실장을 활용했다. 김 실장은 스나이더 대사로부터 핵폭탄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스나이더 대사는 다만 프랑스로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만 했다고 한다. 재처리 시설이 없으면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도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없다. 그래서 스나이더 대사는 핵개발이라는 직설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재처리 시설 포기만 요구했던 것이다. 스나이더 대사의 핵개발 포기 설득 작전을 지원하러 나선 것은 포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이었다. 그는 1975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했다. 미 국방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1971년 이후 처음이었다. 슐레진저 장관은 8월 27일 서종철 국방장관과 함께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언급을 했다. 주한미군의 지상군이 막강하므로 핵무기를 쓸 기회가 없겠지만 핵무기를 최후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걱정하는 미국의 해구산이 건재함을 밝히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언명이었다. 8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42분까지 거의 4시간 동안 슐레진저 장관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처음 1시간 20분 동안은 소접견실에서 슐레진저 장관, 스나이더 대사, 브라운 미 합참의장, 스틸웰, 주한 유엔군 사령관, 위컴 군사보좌관, 서종철 국방부 장관, 노재현 합참의장, 김정념 비서실장, 최광수 의전수석과 환담했다. 이들은 점심을 함께했다. 그 직후 슐레진저 장관과 스나이더 대사는 박 대통령과 40분간 만나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다. 슐레진저는 박 대통령과 일종의 선문답을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비밀 핵개발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고 슐레진저는 한국의 핵개발 계획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슐레진저는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했다 라고 나중에 수뢰했다. 슐레진저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것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 관계가 와해될 수 있다는 암시였다. 이에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워싱턴에서는 필립 하비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차관보가 한병준 주미 한국 대사를 통해서 압력을 넣었다. 하비브는 스나이더의 전임 한국 대사였다. 하비브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함대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국가적 신의에 관한 문제라면서 미국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음은 1975년 10월 31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전문. 한국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실험용 재처리 시설의 구입을 취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두 번째로 거절했고, 현재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곤경에 처해 있다. 한국의 이 같은 거절은 박 대통령의 주관 하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것이 분명하다. 프랑스로 하여금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기 전에 판매 계획을 중단토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의 4가지다. 하나, 더 이상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정부로 하여금 핵 분야에서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일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방안. 둘, 재처리 시설의 판매 문제는 묵인하고 국제적 사찰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쌍무적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한국의 방안을 허용하는 방안. 셋, 재처리 시설 구입 계약의 일시 중단이라는 중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는 방안. 넷, 비타협적 태도로 계속 박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 1안과 2안의 경우 계산된 부담을 감수하면서 상황을 방치하면 그 결과 미국에서는 한국의 적대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미 의회는 군사 원조의 삭감은 물론 고리 2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도 부결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압력을 받게 되면 한국은 결국 굴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런 여론에 시달릴 것이며 그것은 한국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적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처리 시설 확보가 기정사실화됨으로써 그것을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이안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해 사찰을 굳혀나가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안의 약점은 한국이 NPT 또는 IAEA의 사찰이나 제3국의 사찰을 거부하려 들 경우 확실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한미 양국 사이에 심리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장차 이곳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3안과 4안, 즉 박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는 방안만이 성공의 전망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카드가 있으며 박 대통령도 결국은 현실주의자다. 따라서 우선은 박 대통령을 접촉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에게 도전장을 던질 것이냐, 아니면 중재안을 갖고 그를 만날 것이냐이다. 고리 2호기 차관 중단, 군사 원조 지원 중단 등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던 한국 정부는 1975년 12월부터 프랑스로부터의 재처리 시설 도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소개되는 주한미국 대사관의 전문들은 한국 정부가 물러서는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관련 협력을 받는다는 대가를 선택,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975년 12월 10일 국무부로 보내는 스나이더 주한미국 대사의 전문. 워싱턴에 있는 한병춘 주미 한국 대사를 가급적 빨리 우리 측의 고위급 인사가 만나 우리의 관심사항을 전달해주기 바란다. 그 만남의 내용이 박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된 후 나는 다음 주에 박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나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만약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 도입을 강행할 경우 한미 관계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함대사와의 면담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단지 원자력 분야에서만의 협력만이 아니라 미 의회의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행동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관계를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 협력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날 국무부로 보내는 주한 미국 대사의 또 하나의 전문. 10월 10일 남덕우 부총리는 12월 9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총리 주재의 고위대책회의가 있었으나 자신은 국회 출석 관계로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한국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초래될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언급했고 그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총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종필 씨는 최근 박 대통령은 이때 핵개발을 강행하면 한미 관계가 결단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처럼 핵무기를 당장 만들지 않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연구, 비축해두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 1975년 12월 16일 국무부로 보내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전문.
국무총리의 지시로 과기처 장관 대신 과기처 차관 등이 스나이더 대사를 면담했다. 이들은 만약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 도입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가를 문의했다. 그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스나이더 대사가 한국의 이런 질문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답변이 있을 때까지 한국은 프랑스로부터의 재처리 시설 도입 문제에 대해 결정을 미룰 것이냐고 묻자 과기처 차관은 한국은 공식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과기처 차관은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아주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기술적 지원을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앞으로는 그 기술 제공자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좀 더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 나는 김정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촉했는데 현안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 측 답변이 도착할 때까지 연기되리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접촉한 사람들의 보고를 받았다며 박 대통령도 이 사안의 정치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답변이 도착하면 박 대통령의 주관하에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내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책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의 빛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나는 물론 이 문제를 놓고 김동조 외무장관과도 접촉해왔다. 그는 이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을 아주 잘 인지하고 있다. 프랑스로부터의 재처리 시설 도입 계획이 취소되는 쪽으로 대세가 굳혀짐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비교적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됐다. 1976년 1월 우리 정부는 프랑스의 SGN사와 맺었던 재처리 시설 건설 계약의 파기를 프랑스에 요청했으며 프랑스도 이를 받아들여 핵개발 계획은 외형상 좌절하게 된다. 1976년 1월 5일 국무부로 보낸 주한 미국 대사의 전문 요지. 한국의 프랑스 재처리 시설 도입을 취소시킴으로써 핵 확산을 막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목표는 박 대통령과의 정면 대립을 불사하거나 또는 그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본부의 훈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A. 미국 정부는 한국이 프랑스와 맺은 계약에서 재처리 시설 도입을 재검토키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B.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깊은 우려감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향후 한미관계 전반에 갖고 있는 중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C. 미국의 희망은 바로 이 시점에서 재처리 시설 계약의 완전한 취소다. D. 이 계약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을 경우 미 의회와 미국인들의 의혹은 더욱더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처간 문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우리의 합의 도출 능력을 신뢰한다면 미국은 상호 협력의 범위에 대해 조속히 합의한다는 목표 아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의를 진행시킬 태세가 되어 있다. F. 따라서 우리는 한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 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의 대표단을 파견할 태세가 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한국, 프랑스, 캐나다 사이의 협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돈 오버도퍼는 두 개의 한국이란 책에서 이 에피소드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남한 정부가 아무리 완강한 의지력으로 추진하는 일이라도 능히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사태가 일단락된 후 스나이더 대사는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안보보좌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생존을 추구하고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열망과 의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모험을 하게 된 데는 미국 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스나이더 대사는 1975년 6월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한미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12페이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미국의 불확실한 태도 때문에 박 대통령은 언젠가 닥쳐올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서 남한 내에서 반대자 탄압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었다. 유병헌 당시 합참본부장은
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릴 때 깔끔하게 했다. 관련 서류나 시설을 숨겨놓고 비밀 개발을 계속하라는 식의 지저분한 지시가 아닌 깨끗한 단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물론 그 뒤 박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의 기술 사이클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무기 개발에도 쓰일 수 있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하지만 핵폭탄을 직접 제조한다든지 플루토늄을 밀수입하는 식의 시도는 해본 적이 없다. 미국 측도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없다면 핵무기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핵개발 문제는 이로써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게 됐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M. 스티어즈가 쓴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전기 메이드 인 코리아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기업인들에게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에 대해서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명확히 제시했다. 규칙과 원칙은 투명했고 기업은 합리성과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었다. 박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체로 부정부패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자신이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인은 그를 신뢰했다. 그들은 동시에 박 대통령을 겁냈다. 기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구 조건은 오직 하나였다. 무조건 납기를 맞추라는 것이었다. 이에 실패하면 박 대통령의 눈밖에 나고 정부 차관이나 공사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스티어즈는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기술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고 생각한다. 그의 지휘봉은 타고 다니던 헬리콥터였다. 그는 헬리콥터를 타고 올랐다 내렸다를 되풀이했다. 어느 날은 지질학자들을 태우고 현장에 와서 왜 터널 공사를 하는데 산사태가 났는가를 묻고 다음날엔 유엔의 수리학자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왜 우리 기술진이 수량 자료를 잘못 계산했는지 따졌다. 화요일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목요일에 또 나타났다. 1973년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건설은 그 규모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호주 국립대학의 김형아 교수는 박정희의 근대화 전략을 연구한 책에서 박 대통령은 정보수사기관을 국가 운영의 지휘봉처럼 이용했다고 썼다. 박 대통령이 유신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봉 또는 채찍으로 사용한 기관은 비서실 이외에 중앙정보부, 감사원, 국군보안사, 검찰, 경찰, 경호실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들 기관들을 직접 지휘했고 이 기관들끼리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독려했다.